자, 이제는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이제 절차와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역시 297페이지에 보면 건축 허가의 개요라고 써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이나 대손하게 된다면 가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계약을 체결해줘.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건축 관계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그때 설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사가 하는데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될 것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가. 그 다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누구냐?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원칙적으로 자란 말은 누가 아니면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 자치도 자치 시장 군수 구청장을 갖다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게 예외적으로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 군수는 사전에 승인받는 것이 4가지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 주세요. 특히 위락숙박시로 관련됐을 때 그렇고 그러면 이제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보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10일 내에 가서 얘기하는 거고 개최 3일 전에 알려줘야 되겠고 가서 했으면 그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가서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확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5일 내에 주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는 하기 거부 처리가 있습니다.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거부하는데 적법한데도 거부할 수 있어요. 왜? 위락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법하면 당연히 거부하는 건 알겠죠. 그러고 나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지만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한은 그 기간이 2년이고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착공은 원칙적으로 2년 내 착공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허가 가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신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허가 가름에 신고하는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 1년 내 그 착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 하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 다음 착공 신고 때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시공하면 건축사 감리 전문회사가 가져갈 때 특히 감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허용 오차 범위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 우리는 그 착공을 해서 착공 전에 변경이 됐다면 허가받은 건 허가받고 신고받은 건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착공 이후에 사용 승인 때 가져는 건 일괄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일괄 신고, 사후 시고인데 그는 우리가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용 승인 받고 나서는 건물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있죠. 사용 승인하고 나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철거 상관이 없겠지만 자, 뭐가 있냐면 낭비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용도 변경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대상인 경우에 허가 대상인 경우 나 이 지역에다 건물을 치면 어떤 건물에 대한 것이 적합합니까 물어볼 수 있겠고 법에 내가 그 저축이 안 되느냐 물어볼 수 있으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사전 입지 및 규모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축에 관한 입지. 그래서 무슨 대상만 하는 거냐? 허가 대상만 한다는 걸 꼭 명심해 두세요. 무슨 대상? 허가 대상만 한다. 그러면 허가된 건축을 건축하자 할 때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하는지 여부와 또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서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이것이 가능하다면 얼마 규모까지 가능한 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알겠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이때 이 신청하는 했다면 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더불어서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교통영향 평가서를 갖다가 검토를 건축위원회 같이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리는 누가 해줄 거냐? 이제 허가권자 해줘야 되겠죠. 허가권자는 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의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는 환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방환경관서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갖다 위하는 거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결정 통지해 주겠죠. 통지해 주면 4가지의 의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개발행위 가능하다는 얘기죠.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국산천지.
그것이 산지다. 그러면 보전산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신고가 된 걸로 보는 거고, 그다음 농지법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된 것으로 보고 협의된 걸로 봅니다. 하천법상에는 뭐야? 하천 점용이죠. 점용. 교량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걸 점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허가권자 사전 결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행정기관과. 그럼 협의하면 그 협의 요청받은 장은 15일 내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다. 며칠 내? 15일 내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효력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이에요. 착공이 아니란 거 꼭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안 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자, 건축허가권자이다. 맞죠? 그 다음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고려하느냐 들어갔죠. 그 다음 3번 사전 결정 통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다음 4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다음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은 착공이 아니라 뭐였죠? 건축 허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주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소유권을 갖다가 확보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주가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주가 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이걸 확보해야만 건축 허가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보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바로 여기 시험지 났던 거죠. 그 예외는 첫째 어떤 경우냐. 소유권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권한을 확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 단 이거는 뭐가 아니면 안 돼요? 분양 목적이면 안 되죠. 소위 우리가 했을 때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다 볼 수 있어요.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안 되는 원칙입니다. 여기 그렇다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대지인데 자 친구가 내가 집을 질렀는데 땅이 없어. 그럼 친구가 뭐냐? 야, 내 땅에다 집 줘. 그러면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줘서 분양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 안전 문제로서 가서 이게 건축물의 노후와 안전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이름을 갖다가 뭐 할 수가 있느냐. 가서 건축을 신축, 대축, 재축.
또는 리모델링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한마디로 공유인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공유인 경우가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유인 경우는 우리가 그 대지 공유 중 80% 동이 없고 그 동이 지분대도 전체 얼마? 80. 그러니까 여기 땅에 대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기본적인 것은 얼마냐? 그 공유자 수 동의가 있겠고 전체 지분 수에 대해서도 80% 이상, 지분에 대해서도 80% 이상 얻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 가능합니다. 그다음 건축 허가를 받아 가서 주상복합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건축물 같은 거는 주택과 주택 외의 걸 갖다 짓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건물에서. 그래서 대지 소유권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지 소유권에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허가관청에 거기에 나라 땅, 지방세 땅이 있다면 그럼 그 국공유지가 포함 시에는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의 매각이나 양여를 확인한다. 매각이나 양여 확인한 경우에 확인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집합 건물의 공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집합 건축물의 공유 부분을 갖다가 뭐 할 거냐면 변경을 위해서 여기에 결의가 증명됐다면 그 경우는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나타난 거죠. 28회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기억, 분양 목적. 자, 이건 안 되죠.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는 건축주가 아무리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 안 된다. 그 다음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유를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를 관리한 법률 제15조랑 따라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 당연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되는 국공유지가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리청의 해당 토지의 건축주에게 매각 확인. 자, 매각이나 양해를 확인한 경우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만 틀렸지 거긴 기억만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니은딕은 옳은 얘기다.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건축허가라는 소리가 바로 뭐냐? 건축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 그래서 우리가 학문상 허가로서 소위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는 겁니다. 권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명령적 행위죠. 그래서 적법 요건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효권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란 말이에요. 도로교통법의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적법 요건이죠. 그럼 내가 무허가 건물을 졌어. 그럼 무허가 건물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효합니다. 다만 공법상의 제재 대상이 되죠. 반대로 사법상에는 거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이 있는 경우가 되니까 요식행위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 두면 되겠죠. 무슨 행위? 요식행위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고 쌍방적 행위다.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대물적 허가입니다. 대물적. 우리가 대물, 대인, 혼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걸 양도하겠다 그러면 그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수리하면 된다. 만약에 명의 변경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면 그건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다 보시겠고요. 그 다음 기속 재량행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속행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 적법하면 반드시 허가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뭐냐. 우리가 위락 숙박시설이 상업적이 가능하지만 그 교육환경, 주거환경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속 재량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익적 행위다 그랬고 복효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복효적 행위는 우리가 제3자의 일조권 또 조망권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볼 수 있겠죠. 왜? 나는 건축허가를 얻었어요. 수익적 행위죠. 근데 이 옆집에 일조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침해적 행위입니다. 하나의 허가로 해서 하나는 수익을 하나는 침해를 줄 수 있는 걸 복효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복효.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법상의 허가권자가 있겠죠. 허가권자는 원칙이 누가 되는 거냐. 원칙이 누가 되느냐. 자, 이건 제주도 세종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건축하거나 대수하고자 할 때 건축하거나 대수하고자 할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허가 받을 때요. 이 허가권자들한테는 가서 우리가 설계를 갖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방위산업시설에는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계를 제출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보안상 문제가 다 유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설계자 확인 가지고 가름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누가 있냐면 이 둘이 있는 거예요. 특별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광역시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면 특별시 광역시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는 구청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걸 구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21층 이상 청소를 준다. 그러면 21층 이상 건축하는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제가 여기서 연면적 합계라는 것은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 안에 하나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나 연면적이나 우리가 했을 때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근데 연면적 합계라는 건 하나의 대지 안에 2개 이상 건물이 있다는 걸 다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연면적이라는 건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뭐란다? 연면적이라 한다. 그걸 아시면 돼요.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모두 합친 걸 연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는 단 이럴지라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공장이나 창고라든가 이런 경우로서 가져가는 건 제외. 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축하는 건 제외. 단 초고층 건축물은 또다시 제외. 제외 지원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문제될 거냐. 대한민국에서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그러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 도지사는 허가권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는 자치도잖아요. 그거랑 구별해 줘야 되겠죠. 여기 이거랑 이걸 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럼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승인권자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승인해 줄 거냐.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죠. 여기 시장, 군수가 승인받을 것이 4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4가지 경우수. 자, 이걸 꼭 우리가 연장해 두면 될 수 있지 않느냐 보겠죠. 그럼 4가지가 뭐가 있느냐. 첫째 보면 21층 이상. 그렇죠? 자, 우리가 왔을 때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이겁니다. 그래 여기인 경우도 이렇게 가져가지만 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죠. 주의할 것이 여기 있네요. 얘네들은 제외되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경우냐. 자연환경 수질보호.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래서 이제 자수 우리끼리 자수. 그 다음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주 주교 생각하면 돼. 예, 자수가 뭘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 넣은 거 자수죠. 교주 믿습니다. 그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뭐냐.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반드시 누가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여기에서 위락 숙박 시설인 경우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받는 거예요. 근데 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다는 걸 잘 아시는데요. 위락 숙박 시설인데 어떤 경우냐. 여기 경우는 자수의 경우는 규모나 업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업태. 그 다음 여기는 규모 업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학교 옆에 위락 숙박시설에서 안 좋은 거죠. 교육상. 또 거주한상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수질보호,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그 업태가 뭐냐. 규모가 작으면 그래도 허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뭐냐? 이걸 갖다 암기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코드가 그거죠. 암기는. 자, 여기는 규모랑 업태인데 규모는 자, 우리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가서 시장 군수가 해줄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또 업태는 뭐냐? 공주는 반드시 2일만 업무하고 자고 논다. 정말 공주죠. 이랬으면 참 좋겠죠. 로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자, 여기 공주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점이 가장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이종의 일반 음점 있죠. 이종의 일반 음점. 그래서 이종의 일반 음점만 해당하는 겁니다. 공주는 일간.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주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이종의 일반 음점만 해당한다. 일반 음점만. 네, 일반 업무시설. 자는 데가 숙박, 노는 데가 위락 아닙니까? 그래서 공주는 이 일만 업무하고 자고 논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승인 신청하면 50일, 50업 촬영 50일. 단 30일 연장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 체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10분의 3 증축을 해서 21층 넘어간다면 되지만 공장은 창고는 제외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면적 합계가 10만인데 창고니까 안 되는 거죠. 자수, 그랬어요. 자연환경 수질보호인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그래야 되죠. 1000m 안 되죠. 그 다음 주거환경, 주변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숙박시설로. 숙박시설 무조건 교주잖아요. 교주. 무조건 규모 안 따진다 그랬죠. 자, 우리가 믿습니다. 주교, 교주 딱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5번에 수질보호하면 역시 뭐가 있어요? 규모 업태에 때렸죠. 자, 그래서 공주는 일간 업무하고 자고 노는데 그 자체가 바로 뭐냐. 3층 이상이거나 연면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은 이제 안전영향평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무슨 평가 들어갔다? 안전영향평가.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초고층 건축물의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주는 걸 갖다가 안전평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를 실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평가 기관은 안전영향평가죠. 안전영향평가 기관은 국토장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국토장관이. 그다음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분명히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에는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되겠고 그 계획상 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가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통령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 허가 받지 않고 자 신고로서 허가 가름하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 보자고요. 신고하면 가름이란 말이에요. 건축 허가가 된 것으로 가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건축 신고 그러면 허가를 가름한다 이런 말 쓰는데 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허가 받아야 되지만 신고로서 가름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 밖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인데 자 신축은 안 됩니다. 개축과 재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증계 재에 대해서 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85다. 바닥하면 바로 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축은 안 돼. 신축은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아주 옛날식 건물이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우리 전통적인 그러면 부엌 자체가 옛날엔 그 아궁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소위 우리가 옛날에 변소 화장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면 나는 여기 바닥을 갖다가 이걸 갖다 현대식으로 입식화를 시켜. 그리고 화장실이 좀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하나의 신축을 하는 부속 건물을 신축해. 그래서 문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일러실을 같이 써. 알겠죠? 그럼 자, 이거는 개축한 거고 이거는 증축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축, 증축한 면적을 합치는 것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가서 미리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국토의 개입 이런 법률에서 바로 도시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경우에 뭐가 있느냐. 자, 그걸 보세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효권이야. 3층 미만인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법이 전면적 받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니까. 그 다음 방제지구로서 제7학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제지구가 있고 급경사지 재예방의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붕괴 위험 지역 이런 것은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역시 또 동시효권입니다.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대수는 내력벽, 힘받는 벽이죠. 내력벽 벽면을 30제곱미터 이상 뭐죠? 수선 변경이 아니라 수선만 변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조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선 먼저. 수선한다. 자, 변경 아닙니다. 나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볼을 3개 이상 수선, 그다음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해서 벽을 수선, 또 주계단 피난경 특별위원회에서 수선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수선에 해당합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선. 그 다음 그 밖에 우리가
소규모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인데 자 아까 바닥하면 바로 긴다 했죠. 연면적 합 연면적 합 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내가 짓겠다. 그래서 내가 귀촌해 가지고 바로 내가 주 집을 하나 지을 때 하나는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짓고 창고 예를 들어서 20 짓겠다. 그럼 80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면적 합계가 80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가서 미리 가서 사전 승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전 승인이 아니라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또 표준설계 도서에 의해서 주변 환경 또 미관상 진이 없다고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일법률에서 공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자, 이건 반드시 오익공장으로 외워두세요. 우리 무슨 공장? 오익공장.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무슨 공장? 오익공장. 그 다음 농업, 수산업을 영위해서 읍면에서 가져가는데 연면적 합계가 자 이제 사자 들어가는 건 뒤에 사자가 들어갑니다. 400. 자 축사 버섯점에 400. 창고는 절반만 채우면 되니까 200 그래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 중에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의 개축 그랬습니다. 오 바닥 하면 바로니까 맞죠? 그 다음 개등재는 80으로 했죠. 2번 연면적이 180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는 자 뭐였어요?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이잖아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당연히 상관없죠. 연면적 100.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3m 이하 그래야 되겠죠. 3m 이하.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공업지역에서 하면 당연히 오익공장 신축 아닙니까? 그죠? 오익공장. 그래서 우리가 500제곱미터인 2층인 공장 신축. 당연히 신고로서 할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괄신고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신고? 일괄신고라는 게 있다. 그럼 일괄신고라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하는 때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원래 사전에 신고, 사전에 허가받는 거, 변기했으면 사전 신고, 사전 허가받는데 여기는 일괄신고란 건 나중에 가서 사용 승인 신청 때 좀 봐주세요. 내가 요거 이번에 경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포항 같은 거 지진 때문에 나는 1층 같은 걸 갖다 PRT 구조를 하려는데 PRT 구조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좀 그다 벽을 쌌습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이내 들어가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는 대수란 경우라 또 우리가 층수의 동수의 변함이 없이 바로 옆으로 1m 높이 1m 이하 범위를 산 거는 그냥 봐주세요 하면 사용 승인 시점 때 오케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매도 청구란 말 있죠. 매도 청구. 자, 이 매도 청구는 뭐라 했어요? 팔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앞서 소유권을 갖다 확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 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공유인 경우가 있더랬죠. 그럼 거기서 보면 총수와 지분권에서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는 안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박기 형태나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꼬실 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꼬신다고 해요. 미리 3개월 시가로 가서 꼬시는 거예요. 미리 3개월 이상 가서 내가 야 시가로 줄게 좀 너 그 좀 팔아라. 근데 안 넘어더라. 그러면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도 청구하는 건 집합 건물의 소임 관련 법률을 준용해서 가서 그 대지는 뭐로 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공유 지분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이 공유 지분 등을 가서 처분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뭐 할 거냐? 그 사람 행방불명될 수도 있겠고 알겠죠? 또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 지분 등에 대한 처분 등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경과되면 법원에 딱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그 법원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공탁하면 착공할 수 있어요.
이때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균 산수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니까 4인, 그래도 맞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축 허가 거부가 있겠고 취소, 제한 등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가 바로 뭐냐 하는 걸 봐줘야 됩니다. 왜냐? 앞서 그랬죠. 건축 허가를 갖다 내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지만 기속재량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주거나 교육 환경 때문에 위락 숙박시설 문제된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가 있어요. 또 국토의 개입 법률에 따라서 방제지구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상습적인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쓰겠다. 정말 잘못하면 수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아무리 네가 판단할지라도 주거용으로 하면 사람 인명 안전사고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문가한테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는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있어요. 자, 이거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좀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데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요청하게 되면 바로 누굴 제한할 수 있냐면 허가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레벨 2. 다음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등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사람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뭘 쓰냐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죠. 이렇게 제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 갖다가 사전에 고시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자체는 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허가권자한테 송부해서 허가권자가 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공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도사가 해주면요. 했으면 자 국토장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시 보고. 그 다음 이것이 보고하고 이게 너무했다 과했다 하면 이 사람한테 해제를 명할 수 있어요. 권고가 아니라. 그다음에 제한기한은 자 우리가 왔을 때 2년이고 플러스 1년에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개 2년을 기준점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이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걸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걸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저 고시, 공고, 고시, 자, 좀 약간 언어적 차이가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 국토장관이 있으면 국토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보내서 허가권자가 독되어 있다는 걸 꼭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있는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을 제한. 맞죠? 누가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제한은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틀렸죠. 교육감은 시도 레벨이잖아요. 시도사한테 해야 되겠지. 여기는 교육부 장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틀렸습니다. 특별시장은 지역계획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나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한 2년을 하되 2년 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장관은 제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허가 취소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허가 취소는요. 법령을 위반했다 반드시 취소냐?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산업 직접 활성화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3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착수는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에 내가 소유권을 확보했었는데 공경매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경매에서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알겠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뭐 하도록 되냐면 취소, must, 취소해야 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출제됐던 부분이죠. 21층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 건축허가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단 공장, 창고 같은 건 제외되는 걸 꼭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 인정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거부할 수 있는 것. 다음 3번 건축허가 또는 건축을 착공 제한한 경우에 제한기한을 2년 이내로 하되 1회 안에서 1년 범위에서 그 제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을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장관을 보고 국토장관의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경우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죠? 다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맞죠? 근데 왜 이게 과거에는 문제풀이였느냐? 과거에는 1년 내 착공이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년, 공장은 3년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효란 말이 있어요. 실효. 자, 우리가 실효란 말이 있는데 실효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 결과, 심의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는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축위원회 심의 자체는 실효됩니다. 다음 신고의 실효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앞에서 봐요. 허가받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5일 이내 수리 또 여부 또 민원 처리기한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일정한 협의가 필요한 건 20일 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면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은 당연히 상실돼 실효돼요.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신고에 대해서 통지해 준 날 5일이라는 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 협의는 20일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좀 새로운 내용이니까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건축물이죠. 속된 표를 제가 깡패 건축물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자, 이런 건 건축허가 받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설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지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설계를 갖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국가 등 지방채를 허가받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서 또 사전 승인 받지 않습니다. 협의하면 끝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가설 건축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자, 허가 대상은 어디냐? 도시군객 시설 부지나 도시군 관리에 정해진 그 시설에 대해서 나타나면 바로
시장건축청장한테 허가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 신청하면 요건을 갖췄으면 반드시 허가해 주도록 이렇게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위배되지 말아야 되고 4층 이상이면 안 되는 거고 구조, 존치기간 이것이 다 적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존치기간은 3년 이내고 도시공백 시설사 연장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전기, 수도 등 새로운 간선의 공급시설을 갖추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다음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된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적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면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신고 대상은 재복구 또 우리가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같은 것으로서 시장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조심할 것이 그겁니다. 전시용 견본주택 같은 거 규모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은 가설건축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 되겠고 그다음 우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업 필요한 수는 100제곱미터 이상. 네, 10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 축사용이라든가 가축 운동용, 비가림막 이런 것은 규모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존치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럼 이걸 갖다 연장하겠다. 그럼 만료 전에 자시장 대장소관청이 통보해줘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가서 전자문서이 됐든 서류가 됐든 팩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료 7일 전에 가서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되겠고 허가 대상 만료 14일 전에 가서 허가 신청하면 된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 중에는 기출문제 아주 옛날 거죠.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설명 틀린 것 다만 초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아니어야 된다. 맞죠?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 판매, 운수, 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맞죠? 가설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않고 가설건축 조치하는 몇 년? 3년이다. 알 수 있겠죠. 가설건축 도시공객 예정도로도 건축할 수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다음 이제 건축주에 의해서 이른다면 건축주 계약 체결합니다. 건축사 설계하죠. 네, 착공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 신고, 건축 시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 있고 현장 관리를 진행하는 경우 있고 사진 등을 보관하는 거 있습니다. 다만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해서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누가 있냐?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또 관계 기술자, 건축 관계자죠. 이 사람들이 주요 건축물이 돼서 착공 신고 시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에 거기 있는 하자담보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건축물의 기초, 주요 구조부,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사람 사망케 한 경우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가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또한 대통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를 갖다 발생시켰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보면 최초의 위반 행위가 있어서 발생했으면 6개월, 2년 이내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 상태 다시 생겼으면 다시 업무 정지하면부터 1년 내에 가서 주요 건물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또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 대해서 앞에 한 거 빼놓고 나서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붕괴된 경우에도 역시 또 시정명령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고 가설 건축물 때문에 대개 3개월 기점하는 게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 보면 업무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 그래서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면 인명피해 같은 게 있다. 이런 경우 큰 문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3억 원과 10억 원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정리를 꼭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타의 경우 보면 우리가 뭐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어디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 것이냐. 그러면 사용 승인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